창업 인재의 꿈이 꽃피는 대학 국립한반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준비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스타트 하우 창업 포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전부터 아주 열강을 연사분들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강연 들으실 시간이 됐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네. 어떤 분이요, 나 시간도 없고, 뭐, 돈도 많이 없고요. 같이 할 사람도 없어서 나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뭐, 해봤자 걷기 운동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지인이 운동 가운데 볼링을 추천을 해주셨답니다. 볼링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혼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링을 추천해 주셨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으시더래요. 네, 볼링공, 그 묵직한 공이 굴러갈 때 저게 어떤 핀에 맞을까 하는 긴장감도 있고, 또 딱 그 공이 핀에 딱 맞았을 때 어떤 그 짜릿한 쾌감이 너무 좋아서 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볼링의 매력은 묵직한 공이 맞았을 때 어떤 소리도 좋고 다 좋지만 스플릿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고들 많이 선수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의 쾌감도 물론 좋지만 조금 공들이 남아있을 때 요거를 한 방에 딱딱 처리했을 때 그 나머지 공들을 처리하는 그 매력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도 한 방에 끝나면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한 방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나 좀 무서워, 두려워하고 진작에 포기하셨다면 저희 초기 창업 패키지도 예비 창업 패키지와 항상 든든한 멘토링, 파트너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나의 기업을, 나를 알리면 이분들이 조금 더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그쵸.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늘 마지막 연사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CNT테크 주식회사 박지민 파트너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 VC가 바라보는 IR 피칭 방법까지 정말 실질적인 VR 실전 투자를 특강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지민 파트너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CNT테크의 박지민 파트너입니다. 이게 오늘 부제를 보니까 혁신을 이룰 역사적인 스타트업이라고 굉장히 이제 도전적이고 챌린징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대전, 세종, 충남에서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뭐 대학교 교수가 아니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예비 창업이 아니라 초기 창업 단계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멘토링이나 컨설팅 강의를 조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랑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전 중국에 주로 있었고, 중국에 이제 시노스트리라는 이제 국유 철강회사 심사역으로 있었었고, 중간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CNT테크에서 이제 중국 투자 쪽을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등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한글 문서로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진행하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민간 투자단, 정부 단이, 거버먼트 단이 아니라 민간 투자에서 진행하는 그런 VC 투자에 대해서 많이 감을 놓치시게 됩니다. 워낙 페이퍼워크가 많다 보니까 이제 VC 단에서 원하는 IR 자료, VC 투자 심사역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을 잃으시는 방향이 있으신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처음부터는 이제 또 많은 정보를 드리면 또 약간 버거울 수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IR 자료는 여러분들이 20페이지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회사가 레퍼런스가 너무 좋고 인력이 너무 좋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IR 자료가 30, 40장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표는 보통 10분.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10분을 하셔야 돼요. 정부 사업을 가든 실제로 우리나라 뭐 탑티어 VC들을 만나실 때도 이 정도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고요. 네, 5분 동안은 보통은 이제 질의응답을 포함하는 거고요. 100번은 뭐냐면은 한 100명을 만나야 돼요. 네, 아쉽게도 한두 번의 IR 갖고는 이제 성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VC들을 소개해 주시는 이제 그런 브로커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냥 한두 번 갖고는 안 되고 100번 정도 만난다. 그러니까 한 커피 한 100번 마시면 되겠죠. 그럼 누가 볼까? 네, VC 심사역들이 봅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VC 심사역들은 여러분들의 IR을 보고서 그거를 갖다가 투자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합니다. 투자심사 보고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작성해서 던져주기만 해요. 근데 그 던져줄 때 그 자료가 뭐 100페이지, 150페이지까지 갈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100페이지, 150페이지를 매일 앉아가지고 쓸까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긴 제가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써놨지만 이메일을 제가 열어보면은 IR 자료가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IR 자료는 첫 꼭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문제 정의, 솔루션, 그래서 이 사업이 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R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이제 미괄식보다는 두괄식으로 앞에서 좀 세게 팡 하고 때리셔야지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경쟁사들을 제치고 좀 여러분들께서 좀 앞서서 VC들한테 좀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IR의 본질이 무엇이냐?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받다 보면은 약간 뭐 여러 가지 멘트들을 좀 뭐 첨삭받으실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시장의 규모예요. 이제 보통 탐샘쏨 해가지고 이제 형식적으로 만드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본인 인건비도 제대로 사실은 못 받으시거나 혹은 이제 직원들을 갖다가 아직은 영세한 규모로 하는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규모를 뭐 몇백억 시장이다, 그거보다는 몇백억 시장에서 우리가 당장 근 2년 내지 3년 동안 먹어갈 시장이 뭐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기껏해야 여기 충남권이나 이제 대전권에서 보면은 한 2년 내지 3년 정도 한 기업들이 매출 10억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SI 용역을 제외하고도 10억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IR이나 정부 사업 기획서에는 정말 거창하고 담대하게 우리 시장은 500억 규모입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그건 믿고 걸러요. 왜냐면은 그거는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캐파가 어느 정도다라고 규모를 이제 좀 이렇게 서술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하게 가는 경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카카오톡은 그냥 메신저고, 쿠팡은 배달 앱이고, 근데 여러분의 사업은 갑자기 한 5분 동안 설명을 하세요. 갑자기. 그러다 보면은 투자자들은 이 작은 사업체가 뭐 이런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매출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러다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요? 라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IR에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VC 업계에서는 투자를 갖다가 이제 뭐 데모 이런 이제 뭐 진흥원이라던가 대학교나 이제 이런 공공기관에서 연말이 되면은 데모데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데모데이 할 때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평가하고 떠나는 경우가 100%예요, 거의. 근데 그러면은 어디에서 그러면은 투자자가 일어나냐? 대부분 이제 소개 혹은 이제 추천 기반으로 이제 사전에 좀 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뭘 물어보느냐? 대표가 백그라운드가 어때? 대표가 레퍼런스가 뭐가 있어? 연세 창업가야? 아니면은 이 업에 대해서 뭐 통찰력이 있나? 5년에서 10년 정도 최소 일을 해봤나?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네, 뭐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에는 사람의 역량이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충성 고객 확보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초창패 이제 단계이실 텐데, 이제 결국에는 충성 고객이 이제 최소한 이제 뭐 고객 이제 뭐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고객들이 최소한 뭐 1,000명은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예창패 때는 100명을 좀 만들어 보셔라 라고 하는데 여기는 최소 1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어플에는 매일 뭐 1000명씩 뭐 한 달에 뭐 3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0명이 들어와서 정말 뭐 저기 뭐냐 놀고 사람들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구매까지 일어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충성 고객들이 확보가 되면은 저는 결국에는 스타트업이 크라우드 펀딩이 됐든 스타트업 서비스가 됐건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똑같아요. 너 이거 써볼래? 너 추천 코드 줄게. 혹은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은 내 친구가 하는 건데 한번 써봐. 그러다 보면 1000명이 3명씩만 소개해주면은 이게 계속 불어난단 말이죠. 마켓컬리가 됐건 카카오톡이 됐건 초기 모델은 항상 네트워크 마케팅 기반이에요. 그럼 찐 고객들을 갖다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항상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량 및 월별 증가율을 좀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플을 출시했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 자금으로 뭐 외주 개발을 했어요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해서 런칭을 했고 우리가 DAU가 MAU가 얼마나 찍힙니다 라고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IR에는 아직은 우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작은 단계의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의 이런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출이죠, 매출. 사실적으로 대기업에 근무하시다가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뭐를 부끄러워하시냐면은 우리가 이번 달 매출이 한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쑥스러워하시는데 사실상 그 매출의 정책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매출이 어느 속도로 뭐 CAGR 몇 %인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VC한테 제안을 할 때는 정부 용역 사업, 그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는 사업 외에 민간으로 B2C나 B2B 사업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재무제표 이제 제안할 때 보여줘야 돼요.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조달하는 것까지 다 이제 용역으로 싸그리 잡아가지고 우리 매출 15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한 회사 이름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이제 교육회사는 매출이 지금 13억인가 그래요. 근데 용역 그 SI 사업이 거의 10몇 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투자자들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인맥 기반의 용역 사업이구나.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투자가 좀 이제 결렬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여기는 용역하고 있는 그냥 좀 민간에서 성장 속도가 좀 어려운 회사야라고 낙인 찍히는 것을 좀 면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의 뭐 저기 실리콘밸리라던가 이제 저기 프랑스의 스테이션 F에서 많이 넘어왔던 투자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한국 스타트업의 가장 고질적인 IR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얼마를 투자받아서 지분을 얼마 줄 수 있으며 투자 금액을 어느 기간 동안 소진하고 그 소진 금액을 어디 쓰겠다라는 거를 잘 안 쓰세요. 기껏해야 저희 마지막에 이제 구두로 저희 5천만 원 투자 받고 싶어요. 지분은 한 8에서 10%요. 이 정도 이제 말을 하세요. 근데 사실 IR 자료라는 게 중국도 이제 위챗을 쓰지만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카카오톡방에서 계속 이게 돌아다녀요. 자료들이. 그럼 자료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얘네 얼마 필요하지? 뒷장에 가보면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IR의 본질의 마지막은 뭐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가? 그것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IR의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IR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 장표 하나만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죠. 캡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이거다라고 옆에 괄호 2P가 뭐냐면은 두 페이지예요. 두 페이지. 문제가 이거야. 근데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시장이 이렇게 크고 이제 패스트 분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장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만 우리 사업 전략, 비즈니스 모델 전략에 대해서는 사업 다각화라는 관점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전략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물어봐요. 돌려서 물어보지만 핵심이 뭐냐면은 이 시장에, 그러니까 돌려서 말해볼게요. 여기서 경쟁자가 누구예요? 현재 이제 이 업종 업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누가 망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직설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너네 자신 있니? 잘해?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 분석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가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뭐 기술 스타트업인지 뭐 서비스 스타트업인지 컨텐츠 스타트업인지에 대해서 다 다르지만 보통 이제 우리 초기 창업 패키지 오시는 분들이 플랫폼 사업자가 좀 많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는 페르소나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고객 분석을 갖다 하지 않고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B2C, B2B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객군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고객 분석을 갖다 해주셔야 되고 팀빌딩 같은 경우에도 잡다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뭐 예창패, 뭐 우수 스타트업, 청창사, 뭐 어디 뭐 1등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이 관련된 전공 직무, 그 다음에 연쇄 창업가인가 아닌가 이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상장도 너무 막 쓰다 보면은 사실 그런 이제 투자 심사들이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상금 헌터인가, 뭔가 대회 킬러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팀빌딩까지 하게 돼 있고 MVP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네, MVP를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1000명 단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사업이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렇게 좀 어떻게 고객 반응이 어떻고 얘네가 실제 구매를 하더라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네, 대전에 왔었을 때 제가 어떤 이제 반려동물 업체를 만났었는데 여기 이제 대표님이 뭐 박사 출신이시고 또 그 반려동물 그 사료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고객 유저 데이터 반응이 없어요. 소비자 반응 조사. 아무리 아이템이 좋더라도 최소한 대전 지역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명, 30명 정도? 그러면은 그거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MVP 과정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어떤 걸 해봤는지 그 결과값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한 페이지로 서술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으로 했을 때 2022년도 1Q, 2Q, 3Q, 4Q 2023년도 상반기, 하반기, 2024년도 전체 이렇게 좀 3개년 전략을 좀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투자 자금을 갖다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 단계에서 초기 스타트업 투자 개인 투자 말고요. 이런 엑셀러레이터나 VC 투자를 받은 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전 보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받게 되신다면 보통 한 5천에서 8천을 받으실 건데 보통 그 소진 기간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개년 동안 이렇게 할 거지만 당장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투자금을 소진했을 때 지금은 뭐 DAU가 얼마지만 6개월 뒤에는 얼마나 오를 거고 MAU는 어떻게 될 거고 구매 전환이 어떻게 될 거고 앱의 고도화가 서비스 고도화가 기술의 고도화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갖다가 명쾌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실질적으로 또 스타트업들이 또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문 혹은 이제 뭔가 뭐 사회이사 이런 걸 많이 두세요. 그러면 물어보죠. 인건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냐면은 5천만 원을 투자받았을 때 한 명당 인건비를 최소한 한 250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4명이면은 벌써 대표 빼고 4명이면은 1000이거든요. 그러면은 5달만 줘도 5천만 원이 금방 소진이 돼요. 근데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인력이 갑자기 막 10명, 12명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 달에 인건비만 해도 한 3천만 원씩 깨지는데 4대 보험까지 하면은 더 많아겠죠. 거기에 이제 또 장소 임대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제 팀 빌딩 구조가 돼요. 그래서 재무 상황 상태에서 써주실 때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뭐 기껏해야 뭐 4-5명 정도겠죠, 전후로.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자금 조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혹은 1억 정도까지 돈이 필요하다라고 좀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돈 달라고 떼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흔히 들으시는 것처럼 SIFI,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 재무적 투자 또 이제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뒷단에서 우리가 엑식 구조가 뭐 M&A 구조인지 아니면은 뭐 상장 구조인지 아니면 조기에 지분을 갖다가 다 이제 판매하는 구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사도 미팅을 할 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뒷장에 써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좀 잘났다. 근데 굳이 앞쪽에는 사업 모델을 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맨 뒷장에다가 빼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도 받았고 뭐 성과도 좋고 우리가 좀 잘났어. 이거는 맨 뒷장에다가 좀 빼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R을 작성하실 때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캡처해 놓으셔서 옆장에 두시고 좀 작성을 해보시면은 아마 기존에 이제 예창패나 초창패 쓰시면서 한글 문서 쓰셨던 거를 이제 PPT로 좀 옮기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초기 기업들이 IR을 통해서 자금 조달의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버닝머니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좀 만회하려는 거예요. 버닝머니가 말 그대로 태우는 돈이잖아요. 태우는 돈이 뭐가 있겠어요? 인건비, 그리고 장소 이제 사무실비, 그리고 뭐 우리 법인카드로 뭐 미팅이나 뭐 소모품비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이제 보통 이제 한 4명 정도 인원이 있다고 쳤을 때 이 5천만 원은 사실 6개월 동안 생존 자금이에요. 생존 자금. 제가 생존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5천만 원 투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뭔가 좀 이제 VC한테 인정받은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갖고 못 살아남으면 너네는 약간 좀 사업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약간 챌린지 도전받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지분을 뭐 10% 전후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의 목적은 사실은 나한테는 어찌 보면 되게 도전적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를 만날 때는 좀 돈 좀 줬으면 좋겠고, 지분 좀 낮췄으면 좋겠고, 좀 투자 계약서상에 독소 조항 좀 뺐으면 좋겠고라고 생각하시는데 VC 입장에서 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VC 심사역의 역할은 사실 VC 내부에서 이제 투자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투자심의위원들이 투자안에 찬성하도록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설득을 할 때는 뭘 쓰겠어요? 보고서를 쓰겠죠. 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어떤 항목으로 쓰는지 뒤에 써놨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VC들을 갖다가 미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뭐 한투파가 됐건 KB 인베스트먼트가 됐건 사적으로 만나든 공적 데모데이로 만나든 명함을 많이 주고받을 텐데 VC 심사역들이 절대로 투자심의위원회 통과를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약간 마음이 급하신 분들, 마음이 급하신 VC를 하면은 이 아이템이 굉장히 마켓 그로스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서 괜찮아 보여. 그러면은 빨리 투자금을 태우고 싶겠죠. 왜냐? 빨리 조기 엑시트하면은 뭐 5배, 10배 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투자 플로우를 가다 보면은 그래도 한 2-3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약간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VC가 투자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VC 심사역이 투자 보장 및 우선적 협상권을 제시할 때는 VC 내부 의사결정권자 및 투심위원들과 합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VC 내부 설득 과정은 첫 번째로 VC 심사역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두 번째는 투자심의위원회, 투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종 승인을 거쳐서 두 차례, 보통은 두 차례 이제 승인을 거쳐서 최종 승인까지 가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VC 대상으로 해서 투자 프로세스는 총 7단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VC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IR 피칭. 두 번째는 담당 심사역이 있겠죠. 네, 그 심사역의 투자 검토 및 투자 심사 보고 작성을 하고 예비 투심위를 개최합니다. 이 내부 심사하고요. 투자 전에 실사를 합니다. 재무실사, 법무실사, 기술실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 빅데이터가 있다 이런 기업들은 뭔가 좀 NDA 같은 거를 뭐 요구하셔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런 기술에 대해서 기술 명세라던가 플로우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투심위를 개최합니다. 이때는 이제 외부 LP들이 참여를 해요. 보통 우리가 뭐 어떤 VC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SV 인베스트먼트라고 칩시다. 그럼 얘네가 그 돈을 갖다가 100%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모태펀드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대기업이나 쩐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펀드를 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LP들을 갖다 참여를 시킬 때 그 LP들 역시도 그냥 무지한 바보들이 아니고 그 업계에서 굉장히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재무 법무 중에서 기술 실사를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본투심의 개최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투자계약 검토 및 체결. 일곱 번째는 이제 투자금 납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 투자 심사 보고서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이제 투자 요약본을 먼저 쓰고 두 번째 회사 현황을 보고합니다. 회사 일반 현황. 이때는 어느 것까지 또 이제 자료가 들어가냐면은 대표 및 C레벨 이제 중요한 사람들의 뭐 학력, 경력 여기에 대해서 다 검증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진짜 그 대학을 나왔는가, 그 기업에서 재직을 하였는가.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빠그라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얘가 졸업이 아니라 중퇴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까 얘가 정규직이 아니라 어디 회사에서 단기 계약직이었네. 그러다 보면은 레퍼런스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 현황. 시장 현황 같은 경우에도 VC들이 그 시장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럼 뭘 보냐? 저기 뭐 PwC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저기 외부 이제 그런 이제 리서치 전문 업체들이 외국 기관도 많고 국내 증권사들도 많이 작성을 하고 또 우리나라 기관들도 많이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VC도 나름대로 찾아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반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IR 자료 안에 시장 현황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참고 문헌으로 인용해서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작성하실수록 VC들이 그것도 많이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시장 전체가 이 정도인데 얘네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이 정도다라고 이제 좀 여기다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의 사업 현황. 사업 현황은 이제 연도별로 보통은 이제 얘네가 어떤 서비스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좀 쓰고요. 리스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뭐 제도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정책적으로 이제 뭔가 좀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타다 같은 것들이 있었죠. 아니면 이제 블록체인 같은 사업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 해칭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 좀 작성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재무 분석을 하고 네 번째 투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투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를 좀 나눕니다. 장기는 계속 그 초기 투자했던 그 지분을 갖다가 갖고 뭐 이제 엑시트까지 같이 가느냐. 근데 엑시트도 예를 들면은 제가 시드 단계 투자했으면은 뭐 시리즈 A나 B 단계에 들어온 투자자들한테 이 지분을 넘기고 조기에 엑시트 하는지 끝까지 가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판단을 합니다. 그 투자금 사용 용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IR 자료에 그걸 쓰셔야 되고 여기서도 그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회수 타당성. VC가 투자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SI, FI, 전략적 투자, 재무적 투자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돈을 넣어서 최소 원금 이상의 두세 배, 네다섯 배, 10배, 20배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네, VC들이 그 펀드를 만들 때 펀드 관리에 대한 관리비도 있지만 그 펀드를 운용해서 그 투자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트랙 레코드로 남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지금 그 패스트 트랙 아시아 네 거기 대표가 기존에 스톤 브릿지에 계셨었죠. 초기에 뭐 쿠팡 이런 데 투자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트랙 레코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본인을 소개할 때 VC들이 자기 실적은 결국에는 나는 뭐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데 참여를 안 할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업 운영하는데 절대 관여를 안 할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어디 투자했는데 몇 배 수익률을 났고요. 얘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끝.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고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회수 타당성입니다. 그 종합 의견을 써서 이제 투자 심사 보고서를 갖다가 마무리하겠죠. 그러면 VC들이 투자 및 회수에 대해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VC들한테 IR 자료를 준다 그래서 다 투자 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별 작업 단계에서 이제 선별 작업을 통해서 대부분 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별로인 스타트업들은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다 걸러지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투자 전에 실사랑 두 번의 투심의를 거쳐서 최종 투자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C 투자의 목적은 결국에는 엑싯, 회수입니다. 그래서 써져 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비 투심의가 열리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최종 투자 승인이 열리고 투자가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후 관리 측면이에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우리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합격도 중요하지만 합격 이후에 하는 것들이 이제 본 시작이잖아요. 사후 관리가 뭐냐면은 그건 이 VC 심사역들이 계속 네트워킹을 갖다가 쌓아간단 말이죠. 그 뒷단에 예를 들면은 사모펀드 쪽이라던가 아니면 대기업 쪽으로 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근데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바라는 거는 네트워크 확장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도화, 기술의 고도화, 매출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올바른 VC들은 투자 후에 방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과 연계돼서 어떤 식으로 얘네가 대기업과 협업을 갈지 아니면은 뒷단에 사모펀드한테 어떤 식으로 시리즈 C 단계로 던질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조언을 주고 인맥을 소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을로서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투자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라 쳐봐요. 그러면은 이 VC가 게임 스타트업 예를 들면 인디 게임이라 치면은 인디 게임 스타트업에 대해서 트랙 레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중국에 있었으니까 중국에 진출시킨 사례가 있는지 그러면 중국에 진출시켰을 때 중국 판호 발급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어보면서 그러면 중국의 게임 시장에서 왕이라는 네디즈라는 회사랑 텐센트라는 회사가 제일 큰데 그런 회사랑 연계해서 사업을 갖다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을처럼 하시면은 또 안 돼요. 그러면은 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VC를 만날 때 이제 주로 봐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투자사를 유니콘으로 키워본 경험이 있는 VC 또는 엑식 경험이 있는 VC여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쿠팡 투자했어요 라고 할 때 투자 단계가 초기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시드 투자, 엔젤, 시리즈 A 이 단계에 투자했던 사람은 안목이 있는 거죠.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실적 기간은 최신일수록 좋아요.
쿠팡에 초기 투자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예전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그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후속 투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 이거는 자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살짝. 네. 이건 제가 좀 그림을 이제 좀 갖고 왔는데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극초기 시드 단계에 이제 투자사를 만났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최근에 그 많이 나오시는 이제 퓨처플레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퓨처플레이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지금 2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후속 투자. 퓨처플레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뒤쪽에 뭐 중기, 후기 투자자들이 쭉 있죠. 얘네한테 여러분들의 이 사업을 갖다가 딜을 갖다가 토스해서 넘겨줘야 돼요. 네. 그래서 후속 투자를 계속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빠른 IPO, 늦은 IPO는 중요하지 않고 그 앞단과 그 극초기, 초기와 중기, 후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고 서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전문성과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운영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 해당 분야 전문가 보유 현황 등이 있는데 운영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 펀드 이제 운용사를 갖다가 매년 초에 이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VC에 들어가면은 투자자들마다 운영하는 펀드가 뭐 소부장 펀드인지 뭐 홈 컨텐츠 펀드인지 그것이 총 투자 기간이 몇 년인지 총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 밑에 보시면 4번에 유명한 데들이 많잖아요.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가 됐든 뭐 KB 인베스트먼트가 됐든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더 VC에 무조건 들어가셔서 얘네가 도대체 운영하는 펀드가 본인의 사업과 업종, 투자 단계가 맞는지 그걸 먼저 좀 보세요. 그걸 보지 않고 VC들한테 계속 명함 드리고 인사해봤자 맞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개인 투자 조합도 사실 투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안 되는데 제발 더 VC에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으로 4번을 가기 전에 그 투자 포트폴리오도 중요한데 이제 뭐 CNT테크 같은 경우에는 푸드테크 예를 들면은 더맘마, 쿠켓 이런 데 투자하죠. 그러면 이제 투자의 방향이 이제 하나 업종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최소한 주력으로 투자하는 데가 어디 포트폴리오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분야 전문가 보유 현황.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CNT테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588 그런 이제 전화 이제 서비스 주문 사업도 시작을 했고 이제 뭐 키오스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푸드테크 쪽으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내에 전문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VC 안에도 전문가가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문가가 없는 소규모의 그런 VC들, 이런 이제 뭐 개인 투자 조합 이런 데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찐을 갖다가 판별할 수가 없거든요. 네 번째로는 업력과 운용 자산입니다. 사실은 이 밑에 써드린 데는 탑 VC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이제 상위 탑 10에 들어가는 VC들인데 이제 사실은 지금 VC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죠. 네, 초기에는 한 100개, 200개 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력과 운용 자산을 갖다가 좀 계속 참고해서 여러분도 역으로 레퍼런스 체크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고 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업력과 운용 자산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기 DIVA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라고 적혀 있죠. 네, 밑에 보시면은 뭐 이제 BSK 인베스트먼트, 뭐 경남벤처투자, 네오플럭스 예시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나신 투자사가 어떤 업력을 갖고 있는지 전자공시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더 VC 말고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얘네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워낙 유명한 VC도 있지만 초기 스타트업한테 접근하는 VC는 좀 규모가 작거나 신생일 수가 있어요. 그런 데를 좀 레퍼 체크할 때 어디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네이버에도 안 나오니까 이런 데 좀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KB 인베스트먼트니 뭐 이런 데들이 다 좋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투자자가 찾아야 될 때는 사실은 좀 엑셀러레이터나 마이크로 VC 단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써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주요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좀 첨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얘네들이 투자한 곳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한 3개 내지 4개 업종으로 좀 이게 축약이 돼요. 각 프라이머가 됐건 스파크랩이 됐건 뭐 딕캠프가 됐건 네오플라이가 됐건 그래서 얘네들이 투자했던 데를 갖다가 좀 사전에 뭐 CFO가 있으면 CFO들이랑 좀 사전 스터디를 하셔서 좀 공부해 보시고 얘네가 이때는 뭐 어떤 규모로 이제 좀 지분을 얼마나 가져간지는 알기 어렵겠지만 뭐 이 정도 규모로 투자가 들어갔구나. 투자가 들어가고 나서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종업계 분석하듯이 좀 분석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자들을 갖다가 선택하거나 선정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VC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IR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IR의 본질을 말씀드렸고 IR 목차는 원페이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에 맞춰서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그 멘토링 세션이 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좀 만나게 될 기업들은 제가 지금 작성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좀 작성을 해주셔서 저랑 그때 만나게 된다면은 제가 좀 여기 자료 강의 자료는 약간 오피셜하게 이제 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월 달에 만나게 된다면은 좀 개인적으로 좀 코칭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VC 전체 환경 그리고 투자단 VC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 보고서 VC들의 로직 그다음에 투자 회수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 3시 47분인데 잠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뒷단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분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가질 텐데요. 그 지금 제가 알기로 유튜브 채널로 송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앞서 1부 때 말씀드린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제가 좀 사전에 보고 답변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쉬는 시간 동안 채팅창을 봤는데 질문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2부 이제 좀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좀 질문 있으시면은 좀 남겨주시면은 뭐 제 핸드폰을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켜든 좀 운영사 통해서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사실 이제 뭐 재무제표도 대표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고 CFO는 실제 상장사처럼 이제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잣대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최근 주식 거래가 곱하기 전체 주식 수로 나타낼 수. 근데 이제 스타트업의 최근 주식 거래가가 없죠. 그래서 정말 극초기 스타트업은 자본금이 1억이면은 그냥 걔네가 매출이나 이런 유의미한 이제 뭐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걔는 1억짜리 회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명확한 잣대는 없다. 다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투자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받는다고 봅시다. 지분을 10%를 요구해요. 그러면은 지분 100%일 때 5억이죠. 그러면은 5억짜리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너는 5억짜리니까 10% 줘.
5천만 원 투자할게. 이 개념보다는 현재 보통의 이제 초기 극초기 단계 투자 시장이 이제 5천에서 8천 정도 이제 시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약간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우리 회사 가치가 5억으로 인정받았어요 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자본금이 밸류에이션 그 기업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단계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 회사고요. 액면가 기준으로 신주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 5천만 원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가치, 기업 가치도 5천만 원이고요. 사실 특수 상황이 생깁니다. 신생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능 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장기간 동안 자본금 변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능 인수가 뭐냐면은 워낙 신생 스타트업은 보통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한두 명, 두세 명은 웬만한 뭐 중소기업 단으로 가버리면은 80억에서 100억짜리 중소기업으로 가버리면은 하나의 팀이 돼요. 그래서 이 재능을 갖다가 인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회사를 파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각의 이런 뭐 인건비, 그러니까 연봉이 되겠죠. 연봉이라던가 뭔가 이런 이제 보너스, 상여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딜해서 아주 초창기에 개인의 엑시시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파워를 보고 리크루팅을 목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소규모 엑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5천만 원 투자에 10% 미만의 지분 보유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케이스 1, 2, 3, 4 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엑셀러레이터들이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여기 내부 사람들이 아니기 내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론이라던가 여러 군데 이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추정치를 계산한 거고 지금은 좀 변동이 됐거나 스타트업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 스파크랩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죠. 그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뭔가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 생각을 했을 때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버커스 메소드를 좀 생각을 하는데 버커스 메소드를 보시면은 이제 5개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베이직 밸류, 기술, 익스큐전, 그다음에 마켓,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롤아웃이나 세일즈 해가지고 이 5가지로 이제 좀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제 버커스 메소드의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해당 라운드마다 보시면은 at least 20 million dollar in revenue by year 5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최대 이제 300k, 500k, 300k 이렇게 나눠지는데 at least가 20k이기 때문에 20밀리언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 좀 계산하셔서 여러분들이 토탈 이제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밸류에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제가 좀 써놨죠. 요소별로 1점이에요. 한 점당 1억 이거 최대 5억 원. 그래서 이제 한 요소당 5억을 받으면 최대 25억 원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버커스 메소드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향후 5년 이내에 200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이 아니고 해외 시장이다. 네. 그리고 아직 수익화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 이 2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버커스 메소드의 5가지 항목은 매력적인 아이디어인가, 프로토타입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가, 팀빌딩과 맨파워는 어떠한가, 그리고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해 놓았는가, 제품 출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버커스 메소드 이제 해외 시장 진출할 때 자기 진단 밸류에이션이었고요. 이제 필요 투자금에 의한 인위적인 형성이 있습니다. 이제 좀 한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라고 좀 여기서 이제 공공 지금 섹터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F&B 스타트업이에요. 개인 사업체로 8개월 만에 매출이 얼마였지? 7억인가 생겼어요. 법인을 전환하면서 포괄 양수 양도로 법인을 전환하면서 바로 초기 엑셀러레이터한테 1억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VC에서 프리 A 단계로 한 8억 정도 라운드를 돌고 있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대기업한테 이제 인수합병을 조기에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스타트업들을 보고 보통 우리는 투자 협상력을 지닌 스타트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 개인 사업자 단계에서 너무 크게 이제 그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그로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데이터가 부족해요. 네, 법인이 아니라 개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익 없이 운영하기 위해 투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으로 너무 갑자기 매출이 올라서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일반적인 스타트업과는 좀 거리가 먼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은 보통은 경영권을 갖다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쉐어를 갖다가 20% 이상을 해주면 안 되고요. 네, 최종적으로 기업 가치를 갖다가 이제 100억 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 투자 협상력을 지닌 스타트업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데이터가 좀 없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투자자가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기업이 말하는 시장이 진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반짝 그냥 도깨비 시장처럼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진짜 시장을 리딩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 회사가 성장을 위한 플랜과 방법이 어떠한가?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어디 있을까요? IR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좀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 협상력을 지닌 스타트업, 매출이 금방 나지 않더라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저기 S전자라던가 L머식이라던가 이런 데서 정말 핵심적인 연구원 혹은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혹은 이제 게임사,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런칭하거나 개발해서 빵빵 터트렸어. 그분은 맨파워가 대단하죠. 그분이 나와서 창업을 해. 근데 그분이 그 소속일 때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분이 그 소속일 때는 잘했어.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근데 스타트업을 해보니까 이것도 전혀 다른 바닥이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잣대가 없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대학생, 청년 창업도 있지만 이런 경우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 보통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가감없이 투자금을 요구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뭔 행모맹랑한 소리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좀 맨파워가 특출나거나 좀 특수한 상황을 제거하고 나서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쳐다보면은 보통 법인 설립 전후는 스타트업을 갖다가 밸류에이션을 10억에서 20억 정도로 보면 되고요.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시리즈 A 직전 단계로 보시면 되고, 시리즈 A는 50억 원에서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50억 원이라 쳤을 때 시리즈 A로 지분 10% 주세요 하면은 50억 원으로 봤을 때는 5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통용적으로는 요거에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렇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IM이라는 택시 있죠. 거기 이제 진 모빌리티가 시리즈 A로 몇백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특수 케이스. 네. 이런 데는 이제 특수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데모데이나 온라인에서 이제 딜이 오고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언더 테이블 밑에서도 이제 좀 뭔가 좀 딜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 연쇄 창업가가 정말 괜찮은 아이템 가지고 이미 해외에서 성공했던 한 사례지만 한국으로 좀 와가지고 그걸 시작할 때, 혹은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검증을 받은 스타트업들, 근데 투자를 한 번도 안 받은 기업들도 많거든요. 일부러. 그런 데들은 이제 알 수 없이 알게 모르게 갑자기 VC들이 이제 막 붙어요. 그래서 이제 VC들이 이제 역으로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 형태로 입찰 경쟁에 따른 형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극소수입니다. 네.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DCF가 있습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현금 흐름 할인법에 의한 측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년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근데 여기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에서 이제 법인세 이익을 빼고 운전 자본을 빼고 감가상각을 더해서 만든 게 현금 흐름인데, 근데 이제 이 현금을 예측하고 이제 회사가 실질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향후 5년간의 우리 회사의 자산 가치를 파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번, 6번, 7번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이제 회사 이제 그 금액을 갖다가 대입하셔서 계산해 보시면은 7번에서 전체 영업 가치 플러스 비영업용 자산을 갖다 더하셨을 때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수학적이면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계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좀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면은 아, 우리가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뭐냐? 트렌드, 그 시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정말 다른 판도죠. 네. 그것처럼 그 시기에, 특정 시기에 어떤 이제 예를 들면 틱톡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엄청 붐이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서 좀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DCF라는 거는 단순히 수치적인 계산이지 그 시기에 굉장히 이제 그로스가 핫하거나 이제 비정상적으로 유입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좀 계산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 DCF의 단점은 뭐냐면은 앞으로의 매출과 성장률을 예측.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 조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약간 위험하게 자꾸 막 채권을 끌어 쓰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해온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따라서 예상 숫자를 입력하고 밸류에이션을 구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정하고 예상 숫자들 입력하다 보면은 우리가 202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향후 5년간 챌린징하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상 수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DCF는 초기 스타트업한테는 정확한 밸류에이션은 아니고 5년간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오겠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좀 맞는 방법인데 이제 이용자 수에 의한 측정. 가지고 이용자 수 곱하기 이용자가 나타낼 수 있는 낼 수 있는 가치가 총합이 되고 이게 밸류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무슨 페이지 무슨 페이지 봤을 때 팔로워 한 명당 100원이에요. 그럼 100만 팔로워면은 밸류에이션이 1억 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은 이용자를 제외한 외적인 요소, 그리고 충성도가 낮은 이용자, 그냥 구독만 하고 가는 사람,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보유한 사업, 뭐 공동구매라던가 공구라던가 광고 기반의 컨텐츠라던가 뭐 정책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페이지라던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으로서 쓰실 때 혹은 직접 운영하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큰 이제 상장사라던가 대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캡처하셨다가 나중에 기업이 커졌을 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SR은 기업 가치가 매출의 몇 배인가, PER은 기업 가치가 순이익의 몇 배인가, PBR은 기업 가치가 순 자산의 몇 배인가, EV/EBITDA는 기업 가치가 영업 활동에 의한 이익이 몇 배인가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자주 쓰이는 거, 네, 그거는 이제 PSR과 PER입니다. 근데 이제 PSR과 PER 중에 우리 기업이 좀 더 수치적으로 보여지기 유리한 거는 PSR로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례 스터디는 이제 2017년에 넷마블 이제 상장할 때 아까 말씀처럼 PSR과 PBR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시로 그냥 나중에 참고로 이제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게 장표를 갖다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이지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극초기에서 초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주체가 VC가 있고 BVC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VC랑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는 약간 좀 뭐 전통적으로 이제 단어를 좀 보수적으로 써놔서 뭐 법인 설립 및 제품 개발 전후 뜨거운 시장 반응 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투자를 받는 구조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가는 그 단계로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교를 어떤 사람들은 3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뭐 대학원 박사 졸업을 갖다가 30살 이전에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이 단계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극초기, 초기 직전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이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끝내고 나서 계속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갖다가 영위하면서 뭔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뭔가 죽지 않고 살아가기보다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배운 거를 갖다가 빨리 활용하고 실전에 적용해서 좀 무섭더라도 VC나 이제 BVC들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셔서 좀 여러분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평가받고 좀 어떻게 좀 VC를 제가 좀 알려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했을 때 투자 심사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그 다음에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 VC랑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빨리 좀 만나 보셨으면 좋겠던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초기 VC들을 갖다가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만일 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2월달에 이제 멘토링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투자사 입장에서 좀 이제 뭐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던져서 여러분들이 좀 조기에 좀 이제 투자사들과 만날 때 그 느낌을 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극초기 여러분들은 극초기 시대에 있으니까 이제 MVP 단계에 있으실 거고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인큐베이터를 많이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우리나라에 한 300개, 4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기관 엑셀러레이터들 제외하면은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좀 약간 줄어드는데 엑셀러레이터들이 사실은 대표 1인 체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VC들과는 다르게 엑셀러레이터는 의사결정이 좀 더 빠르거나 대표의 역량과 판단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를 받을 때는 그 정말 엑셀러레이팅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를 항상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 아주 작게 써놨죠. 후배 멘토링, 공익적 활동이라고 아주 작게 써놨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젤 투자자들은 계속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그 매체를 보면서 요새 좀 어떤 아이템이 핫한가 그러면서 자신의 자산을 갖다가 좀 냅두기 싫어서 혹은 약간 좀 뭔가 공제를 받고 싶어서 뭐 이제 2, 3천만 원 혹은 3, 4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쩐주들을 모아서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얘네가 심리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업계에서 선배 혹은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그 업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뭔가 후배들을 갖다가 키워주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엔젤 투자자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 투자를 계속 받다 보면은 지분을 갖다가 계속 줘야 돼 엔젤 투자자들한테. 그러다 보면은 그 VC 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지분을 갖다가 좀 정리하고 오셔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는 이제 좀 많이 받는 것보다는 이제 적당한 이제 좀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전략 투자 정도만 받으시고, 네, 엔젤 투자는 기껏해야 이제 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네, 몇 천만 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많이 받으시면 좀 비추천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곧 마주하게 될, 직면하게 될 단계죠. 시리즈 A. 시리즈 A라고 하시면은 이게 무슨 시리즈인가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가설의 입증, 검증, 그리고 규모의 확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운영하실 때 우리가 가설이 입증이 됐는가, 규모를 확장할 땐가, 아직 가설이 입증을 못했네. 규모를 확장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그러면은 시리즈 A를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리즈 A라는 거를 좀 생소하게 느끼시겠지만 딱 이 핵심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VC들이 이제 그 여기는 제가 잠깐 써놨지만 그 구글에다가 2022년도 그 모태펀드 운용사라고 검색하시면은 쭉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누가 있는가를 갖다가 쭉 보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시리즈 A는 보통 기업 가치를 20억에서 200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요. 투자금은 보통 5억에서 50억인데 보통은 10억을 넘깁니다. 그러면은 시드 투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시드 투자랑 이제 시리즈 A와의 차이점은 이제 VC 입장에서는 그 시드 투자 말고 시리즈로 넘어갈 경우에는 투자 결과물이 실적 기록으로 남겨서 추후 펀드 결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막무가내로 투자를 못하고 막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얘네가 이상한 데 투자하면 안 돼요. 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히트 레이시오가 뭐냐면은 투자를 10군데 한다, 뭐 10군데 다 하면은 성공하면 좋겠지만 보통 VC들도 10개 중에 1개 혹은 2개를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 투자랑은 다른 점은 시드 투자는 히트 레이시오의 그 영향을 이제 주지 않지만 시리즈 A는 이제 우리 트랙 레코드에 반영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뒤쪽에는 이제 시리즈 B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시리즈 B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약간 이 느낌이죠. 약간 뭐 여자친구의 언어 해석처럼 이제 투자자의 언어 해석은 시리즈 B 단계 받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회수로 좀 고민을 하시나요, 대표님? 이거예요. 그래서 약간 답정너라고 적혀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네 상장할 거야? 아니면은 어디 인수합병 될래? 최근에 쿠켓이 GS의 이제 인수합병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리즈 B 단계는 좀 이제 회수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알토스라던가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던가 이런 데들은 대부분 이제 좀 회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큰 금액을 굴리는 시리즈 B 단계의 스타트업들이다. 그 투자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VC들 말고 또 누가 낄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조기에 좀 엑시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랑 좀 이제 또 만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리즈 B 단계는 밸류에이션이 100억에서 500억 정도로 되고 투자금은 20억에서 200억입니다. 그래서 VC의 투자금 원금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전환사채, 그리고 인주 인수권 부사채 투자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시리즈 C나 좀 IPO 단계는 여러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를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질문이 올라온 게 있나요? 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제가 뒤에서 강연 발표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캡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너무나 유용하게 해주셔서 제 주위에 이렇게 보내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실례지만 이렇게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타 기관에서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준비해 주셨을 때 반응이 좋았던 어떤 분야, 파트라면 어떤 분야예요? 이 무궁무진한 자료 가운데. 사실은 이 자료에서는 네. 아까 맨 앞에서 이 화면이 나오나요 혹시? 이 장표입니다. 제가 잠깐 이동해 볼게요. 예, 왜냐면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이 장표를 보시고 대부분 대표님들께서는 네. 찾아오셔서 자기 IR 좀 뜯어달라.
네, 이런 경우가 있으시고요. 네. 네, 이거 말고 오늘 강의를 못했지만 음. 주로 중국 진출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는데 아, 네. 중국 시장이 약간 보수적이 위험하지만 네. 크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많이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1대1 비대면 멘토링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금 발표해 주시면서도 중간중간 말씀하셨지만 뭐 중국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저희가 올려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입장하시면 돼요. 뭐 중국 투자에 관련해서도 혹시 심도 있게 혹시 1대1 멘토링에서도 공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네. 뭐 여기서 가능하시면. 간단하게만 오픈을 조금만 맛보기로 살짝 맛보기로 네. 그러면 네네 해주신다면 예, 여기 이제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이라던가 네. 운영사인 TNE 파트너스에서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빨리 성장하기를 아마 바라실 거고 네. 우리 스타트업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법인을 설립해서 뭔가 이제 나갔을 때 네. 조그마한 수치라도 일어나면은 그게 국내에서는 좀 투자할 때 레버리지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포인트로 보셔서 좀 위험하지만 도전할 곳으로 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좀 오묘한 질문이긴 하나 지금 이제 뭐 유튜브 실시간이든 아니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학생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창업을 꿈꾸는 그냥 막연하게 중국에 가고 싶어요. 뭔가 진출을 꿈꿔요. 좀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딱 듣는 순간 여기 지금 질문에도 있었는데 아이템 중에서 정말 놀라운데 솔깃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 네. 저는 아무래도 중국, 정확하게는 홍콩, 대만,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본토를 생각을 했을 때는 네. 대학생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언어를 배우러 간다는 이제 빌미로 네. 구실로 이제 좀 뭐 부모님이든 뭐 여기 뭐 창업하시는 친구들을 갖다가 좀 설득해서 가셔서 네. 중국에도 우리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도움을 주시는 것처럼 중국의 대학들의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공이 뒤에 하나 더 붙는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상금이 우리나라 뭐 1,000만 원 단위잖아요. 네. 중국은 이제 최소 억 단위로 가요. 물론 1등, 2등, 3등을 했을 때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은 어학연수를 하시면서 뭔가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례로 제가 이제 중국 강철그룹에 있었을 때 네. 저기 서울의 모 대학에서 오셔가지고 데모데이 참여하셨던 회사가 네. 근데 지금 이제 시리즈 A 직전까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좀 연령대가 좀 젊은 분이셨어요? 이제 30대 초반이 됐죠 지금 네, 이제. 네. 그래서 20대 때 도전을 하러 와셨는데 네. 지금 이제 잘 사업체도 한 15명 이제 꾸려놨고 네, 그런 게 아마 좀 베스트 프랙티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럽네요. 모르는 분이지만 그냥 부럽습니다. 2022년 이제 이민년 이제 정말 음력설 지나면 정말 진짜 제대로 시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각오를 남달리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권 제대로 읽어야지 뭐 이렇게 마음 먹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멋진 파트너님 강연도 좋고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실 거란 말이에요. 댓글 주신 분 가운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교재나 뭐 책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시중에 보면 정말로 지금 아까 첫 번째 그 장표 보여주셨지만 IR 관련한 자료도 굉장히 책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제가 봐도. 사실 교보문고에 검색하면은 네. 뭐 벤처 투자 창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많고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샘플링 것들이 많은데 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저기 그러실 것 같았어. 네, 네. 대전이나 네. 그러니까 대전도 특구가 있잖아요. 대전이라던가 서울권, 경기권에서 유명 엑셀러레이터 혹은 우리 대전정보원산업진흥원이나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처럼 이런 네. 운영하는데 직접 가셔서 좀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발표하는 IR을 네. 좀 어떻게 열심히 보세요. 아, 네, 그게 사실은 정답이지. 네.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런 역근이나 지은이는 약간 추상적으로 써놓은 게 많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라는 표현은 취소하고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딱 그 한 장, 그죠? 거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다. 예, 제가 이제 형광펜을 칠했고요. 아까 100번 만나라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20분 이내에 20페이지 이내에 10분 이내로 나를 어필해라. 맞습니다. 잘 들었죠? 감사합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박수가 나오네요. 저희 지금 화면에 풀샷으로 나오면 저희 이렇게 관계자분들이세요, 여러분. 아, 정말 오늘 만약에 파트너님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창업지원단에서 진행을 했으면 이 공간이 정말 좁았을 거예요. 정말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많은 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고 파트너님 못 올라가시게끔 네, 저희가 또 그런 날이 올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찐이님께서 지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초기 투자는 받고 싶은데 기업의 어떤 기밀 정보가 오픈되는 것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IR 피칭 기회를 자주 많이 갖는 게 기업 입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 IR 피칭 자료만 보고서는 네. 여러분들의 사업을 뺏길 수가 없어요. 뺏길 수 있다면은 그건 사업이 아니라 네. 그거는 그냥 흉내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투자사를 만날 때는 실제로 그 백그라운드에 이제 기술이라든가 알고리즘을 다 오픈하게 원하거든요. 네. 그때는 보통 NDA를 쓰기 때문에 NDA 쓰자 이러시면 되고요. 네. 보통 IR 대획은 20페이지잖아요. 네, 20페이지. 그걸로 뺏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저는 비전문가고 아직 준비 이런 거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뭔가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유출될 수 있고 지금 보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데모데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우려하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왜냐면은 IR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네. 요새는 비대면 IR 데모데이가 많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아이디어가 스프레딩 계속 확산하다 보면은 네. 어디선가 이 사람의 사람을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쫓아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배운 게 뭐냐면은 네네. 여러분들은 약간 한국의 정서상 중국을 되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네. 유니콘 기업이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랑 중국이 탑 2예요. 네. 아시다시피 중국은 자기 아이디어를 어디서라도 좀 더 말하고 싶어서 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이 오셔요. 네. 중국 자본을 받고 싶어서. 네. 근데 한국은 약간 겸손 혹은 약간 대면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말하면은 혹여나 누가 빼앗아 갈까라고 하는데 네. 그럴 거면은 그건 사업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런 기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기관 네. 이런 데서 이제 자리를 깔아 주셨을 때 그때 열심히 이제 아이디어를 발표하시면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냥 기관 담당자만 있으시지만 네. 보통은 투자자분들도 이제 참석하시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갑자기 쓱 와서 명함을 이렇게 놓고 가요. 어머.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가능성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좀 정제된 내용을 많이 확산시켜라. 네,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머리를 띵하게 한데, 맞아요. 그럴 수 있네요. 파트너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비전문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제가 어디서 어떤 행운이 올지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지 죄 짓고 살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서로 왜 하잖아요. 정말로 기회가 어디에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좀 걱정되기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려하지 마시고 많이 발표의 기회를 갖고 많은 분들 만나시고 그죠? 100번, 200번 만나셔야죠. 그중에 어떤 분과 연계가 될지도 내 사업 아이템을 알아주는 분들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사고의 전환 역시 오픈마인드시다. 해외 투자 전문가다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강연이 굉장히 유용하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네. 답변을 온도빨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핵심을 공략하는 선명한 찐 강의와 간략한 설명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투자자의 관점으로 시리즈 A 정도 스타트업 중에서
떠오를 만한 ICT 기업이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네요. 사실은 지금 마땅히 생각나는 거는 지금 아직은 없고요. 네. 저는 사실 국내가 아니라 중국을 많이 주로 보고 있어서 예, 예. 네, 마땅히 지금 뭐 말씀드릴 지금은? 한국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의견. 투자자는 회수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는데 투자자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안에 답이 있는데요. 네. 네, 공동의 이익이라 하면 네. 투자자의 지분과 피투자자의 지분이 더 뻥튀기 돼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네. 계속 부풀려져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사실은 그 대표 여기서 좀 약간 설명을 좀 더 네. 드려도 괜찮죠? 그럼요. 네, 네. 보통은 대표들이 약간 CTO 경향이 있는 분들이 꽤 커요. ICT 기업들은.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이 사람이 경영자 마인드, 경영진이 될 만한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안 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럼 대표 입장에서는 날 무시하나? 네. 내가 대표인데, 네. CEO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동의 이익이라 하면 결국엔 이 회사가 계속 매출이 잘 찍히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서로가 윈윈하고 잘 되려고 하면은 투자자와 대표 간의 상호 신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표는 계속해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를 너무나 준비를 잘 해주셔서 사실은 질문을 드릴 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하려고 하면 또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제 질문은 없고요. 2022년 이민년 새해 우리 파트너님의 계획은 뭔가요?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네. 이제 좀 저는 중국 투자 파트너다 보니까 네. 이제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다시금 많이 가서 네. 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가 CNT에서 투자했던 기업들을, 혹은 이제 좀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대전에서 좀 찾아서 네. 좀 많이 좀 중국으로 안전하게 네,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인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전에 한 달에 한 5번씩 와주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자주 100번, 200번 봐야 나를 어필할 수 있듯이 자주 좀 보게끔 얼굴을 이렇게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발표를.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스크 한 번만 벗어주세요. 네, 벗어도 됩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훈남이셨어요. 네, 여러분 얼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에게 많이 투자해 주실 겁니다. 많은 의견 주실 우리 박재민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사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오픈 채팅방으로 1대1 비대면 멘토링 신청도 받았습니다. 저희 끝나기 전까지 또 유튜브 상에 저희가 업로드가 되면 또 한번 올려주셔도 되고요.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저희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너무 늦게만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또 질의응답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렇게 1대1 비대면 멘토링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세 분의 연사 만나보셨죠? 내일도 여러분 다양한 사례와 경험 또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연사분들이 계십니다.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내일 주식회사 카랑의 박종관 대표가 출연을 하셔서 아기 유니콘 기업의 효과적인 투자 유치 특강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법률과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게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문성현 변호사 겸 변리사님 나와 주실 거고요. 주식회사 리딩 트러스트의 김태경 대표께서 호미로 정복한 아마존 성공기와 마케팅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특강 해주실 예정입니다. 노하우 듣고 싶으시잖아요. 또 여러분 많이 고민되시고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준비한
노 스타트업 하우 우리 창업 포럼을 통해서 아주 깊은 시간 또 따뜻한 시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파트너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유니크한 아이템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유니콘이 되실 거잖아요. 함께 저희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유용한 또 특강으로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